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를 먼저 총평을 해본다면 생각보다는 쉬웠어요, 그죠? 생각보다는. 저는 이번에 이제 세 과목이다 보니까 경찰학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쉬웠다는 게 첫 번째 제 느낌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느낌은 우리가 이제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행정법 공부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근데 행정법 파트, 경찰행정법 파트가 몇 문제 나왔냐면 14문제 나왔습니다. 14문제니까 원래 이제 35% 4배니까 16문제 4배니까 14문제면 괜찮은 거죠. 그런데 그 14문제가 나왔는데 주로 뭐예요? 주로 예전 것들이죠. 좀 뭐라고 할까, 우리가 이제 좀 추가했던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즉시강제 사례라든가 또는 무슨 항고 소송의 종류, 그다음에 허가의 성질, 허가에 들어가는 거, 특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한 서너 문제를 빼면은 작용법 파트, 특히나 이제 우리가 새로 추가된 부분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만큼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부분을 열심히 했던 학생들은 조금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2단계라든가 1단계에서는 그런 행정법 파트를 좀 줄여줬죠, 제가. 줄여줘서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이번 시험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다 보니까 조금 시험을 좀 출제를 좀 쉽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내 친구 아시죠? 내 친구에서 제가 오늘 시험 끝나고 이렇게 검토를 다 해봤는데 내 친구에서 몇 문제가 커버됐냐면 35문제가 커버됐어요. 40문제 중에서 5문제는 커버가 안 됐어요. 근데 35문제는 이걸로 충분히 커버가 됐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고득점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못 본 학생들도 많죠. 근데 고득점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내 친구가 페이지가 지금 40페이지쯤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거의 이제 35문제가 나왔다는 건 좀 이렇게 굉장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이번에는 그랬는데, 이번 점수 커트라인이 몇 점이 돼야지, 몇 점일지 저도 모르겠지만은 이번에 만약에 커트라인이 올라간다면 다음 시험에는 분명히 경찰청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높은데 이러면서 조절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은 오히려 1차 시험보다 더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경찰학은 지금까지 늘 그렇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좀 나오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문제가 한 두어 문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두어 문제 정도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지만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요, 모르더라도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생소한 문제가 나오긴 나왔는데,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이번에 이제 시험 본 학생들하고 얘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생소한 것들은 또 다 맞췄어요. 그냥 읽어보면은 답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는 혹시라도 이번에 이제 결과가 좋은 학생들은 다행이고요. 혹시 이번에 결과가 조금 생각보다는 좀 안 좋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또 2차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지금보다는 좀 더 난이도 있게, 이번 시험보다는 난이도 있게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업은 그렇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4월 4일 날 우리 이제 심화 이론이 개강되는데, 그때는 좀 조절을 할 겁니다. 행정법을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양을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2차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줄이진 않을 겁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 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경찰행정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제가 좀 양을 줄일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총평에 대해서 총평을 잠깐 얘기를 했고요.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또 심적인 상태가 다르잖아요. 수험생들하고는. 근데 저는 이제 받아보고 나서는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맞출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생각을 잘 못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1번 보시면 다음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해가지고 한국경찰의 역사의 문제 아닙니까? 근데 한국경찰의 역사 문제는 너무나 쉽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늘 했던 거.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1919년도 3.1운동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된 거 알잖아요. 아는데 헌병경찰이 하던 업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긴 했는데 큰 변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3.1운동 이후에 정치범 처벌법하고요.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인데 정치범 처벌법은 국내에서 뭐합니까? 이거는 제정을 하잖아요. 제정.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일본에 있었던 걸 뭐합니까? 도입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크로스로 이렇게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 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적 지배체 강화 아니죠.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 치안유지법이고 국내에서 제정된 게 정치범 처벌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된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 이렇게 해야 맞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군정기 1945년에 미군정기가 도입하면서 고등경찰 제도가 폐지되고요. 그리고 정보과가 신설되는 거 맞죠? 우리가 맨날 정보경찰은 비경찰화가 아니다. 근데 뒤에 경제경찰은 신설입니까? 경제경찰 폐지입니까? 폐지 아닙니까?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 고등경찰과 경제경찰은 폐지, 정보과 신설 됐죠. 그래서 2번 잘못됐습니다. 다음에 1953년도 경찰 작용의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된 건 맞죠. 맞는데 문제는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도입된 건 무슨 법입니까? 경찰공무원법이에요. 1969년도 경공법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1969년도 경공법이 제정되어 경정, 경장 이 두 계급이 신설되고 그리고 이 법에서 경감 이상의 계급정년제가 이 법으로 도입되는 거예요. 경직법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X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밖에 없죠. 여러분들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내무부에 무슨 국이 도입됩니까? 치안국이 들어오잖아. 그러면서 얘가 이제 74년도 8월 15일 날 광복절 기념행사장에서 누가 돌아가십니까?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잖아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 정부조직법을 개편해가지고 치안국을 뭘로 확대한다고요? 치안본부로 이렇게 확대한 게 74년도 12월 24일 아닙니까? 그러다가 얘가 1991년도에 무슨 법이 제정된다? 경찰법이 제정되면서 얘가 이제 경찰청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됐죠? 그래서 자, 일단 4번에 1974년도 내무부 치안국이 치안본부로 개편된 거 맞죠? 그리고 2006년도에 바로 제주도 자치경찰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이거.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번에 경찰의 관할도 너무나 쉬운 문제죠. 바로 그냥 답을 가면 4번 보세요. 사물관할이란 경찰권이 발동될 수 있는 지역적 범위가 사물관할입니까? 사물관할은 경찰이 하는 임무잖아, 임무. 이거는 지역적 범위를 뭐라고 그래요? 지역관할이죠. 사물관할이 아니고.
3월 관할이 아니고 지역 관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번, 2번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고요. 3번도 헌법에서 배우시잖아.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제를 범한 경우 빼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 안 당하잖아요. 그죠? 이거 헌법에 배우실 것이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 3번을 틀린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본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모의고사였다면 많이 맞췄을 것 같아요. 근데 본 시험장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럼 어떤 생각이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셨죠? 대륙법계에서 고대, 중세, 경찰국가 시대, 그 다음에 무슨 국가입니까? 법치국가 시대, 이렇게 흘러가는 건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중세에 1530년도 무슨 법이다? 무슨 법? 독일의 무슨 법이었습니까? 제국경찰법이잖아요. 이거 여기서 배웠어요. 여러분들 교재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법에서는 뭘 제외한입니까? 교회를 제외한, 그죠? 기억나세요? 국정 전반이잖아요. 교회를 제외하고 국정 전반이 경찰의 역할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법치국가 때 1882년에 무슨 판결이라고요?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이야. 그럼 여러분 이 판결은 경찰의 역할은 뭐에 한정된다? 소극적인 위험 방지 내지는 질서 유지에 한정된다는 판례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 1530년 이거하고 여기는 전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 보니까 2번에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승전 기념비의 전망 확보를 목적으로 주변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베를린 경찰청지에 제정한 명령이에요. 그럼 이거는 고도 제한하는 것은요, 소극적인 질서 유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기는 법치국가 시대예요. 근데 그 난데없이 그 밑에 보니까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됩니다. 독일의 제국경찰법은 이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여기서 연결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됐죠? 법규명령은 개별적 수권조항에 위반되어서 부요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법하고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은 기본서나 내 친구의 이 지문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잘 안 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 내용이 있을 거니까 내 친구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1번하고 이제 3번 지문은 우리가 안 봤던 거긴 해요. 3번 특히나. 근데 이것도 이제 15세기부터 17세기, 특히 17세기 초니까 이제 어느 시기입니까? 중세 이때쯤입니다. 이때쯤이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4번은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지금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틀렸어요. 학생들이. 제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경찰의 임무 3가지 뭐예요?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범죄 수사, 서비스잖아. 그 중에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관련해서 이거 배우셨죠? 위험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 혐의 들어보셨죠? 그러면 위험 혐의라는 건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예들잖아. 자, 우리 지금 학원 건물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동작경찰서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동작서에서는 전화를 받으면요, 이게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잖아요. 아직은 위험이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아직은 불확실해요. 근데 만에 하나
장난전화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위험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위험의 혐의라 그래. 그럼 위험 혐의라면요, 우리 경찰은 와가지고 우리 학원에 와가지고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가 안 돼 있는가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조사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험 혐의는. 따라서 위험 혐의면 4번 위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 위험의 존재가 명백히 지기 전까지는 예비적 조치로서 위험의 존재 여부를 조사할 권한 없습니까? 위험이 있는 겁니까? 조사해봐야 됩니까? 해봐야죠. 당연히. 그것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된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4번까지 해서 3번은 그래 뭐 틀릴 수 있다고 합시다. 근데 1번, 2번, 3번은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경찰의 부패와 관련해 가지고 자, 뭐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금 보셔야 되냐면요, 4번을 잠깐만 보세요. 1번은 뭐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고, 여기서는 뭐 답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4번 보세요. 전체 사회 가설은 신임 경찰관이 조직의 부패 전통 내에서 고참들한테 사회화된다. 고참들에 의해서 배운다. 뭐요? 구조원인이잖아요. 구조원인. 얘는 그래서 전체 사회 가설이 아닌 건 아시겠죠? 뭐 이걸 틀려도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도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해서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2번 보시면 공무원은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 관련자와, 자, 우리 이거 배우셨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배우셨냐면, 자, 우리 경찰이 A를 만약에 수사합니다. 수사하는데, 그럼 이 수사받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직무 관련자라 그래요. 근데 이 경찰과 A가요, 만약에 사촌인의 친족이야. 그럼 사촌인의 친족이 수사를 받는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공정한 수사하기가 힘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속 기관장한테 뭐 해라? 신고해라. 하지만 단순 민원 업무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가 경찰이 이 A라는 사람하고 무슨 거래가 있다고요? 금전거래.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그죠? 3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다면 그때는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 업무는 빼고요. 그럼 문제 보시면 2번에 자, 밑에 직무 관련자와 100만 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 근데 신고는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소속 기관장한테 하는 거 아닙니까? 100만 원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속 관서 행동강령 책임관 파트도 잘못됐네요.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300만 원이고요. 소속 기관장,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들도 되게 많이 보는 내용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이제 7번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번은 맞추면 좋은데 뭐 틀릴 수 있다고 합시다. 일단은 맞춰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6번까지는 뭐 틀릴 만한 거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7번에 보시면 언론 중재 및 피구제법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많이 보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언론에서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보도가 나갔는데 이 A가 언론사한테 야, 니네 보도가 다 틀리니까 이걸 고쳐서 보도해 달라고 정정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근데 언론사에서 A한테 정정 보도를 거부해 버린 거예요. 거부하면 이 A라는 사람은 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이 언론중재위원회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위원장 1명, 그리고 부위원장 2명 이내, 감사도 2명 이내.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임기는 3년이고 연임 못합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짜리 중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연임이 안 되죠. 3년인데. 물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예외가 하나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 2개는 3년이고 한 번씩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다 맞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및 중재위원회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X야.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잘못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경찰 통제 파트입니다. 통제인데 국회의 입법권, 법을 만드는 거. 여러분들, 법을 만드는 건 경찰이 활동한 후에 법 만듭니까? 활동하기 전에 만듭니까? 전에 만들죠. 그럼 국회 입법권은 사전이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들, 2023년 경찰 예산은 언제 짭니까? 2022년도에 예산 편성하잖아. 그 심의하잖아요. 그럼 예산 심의도 뭐요? 사전이죠. 여러분 근데 예산 결산은 뭐예요? 결산은 다 쓰고 난 후에 하니까 결산은 사후.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국회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은 이거는 사전이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인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18세 이상 국민은 경찰 등 공공기관 사무 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하는 경우 1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우리 시험 기준으로 오늘 3월 26일 날 2일 날 기준으로는요. 두 군데가 틀려요. 18세가 아니고 19세 이상이에요. 그리고 100명이 아니고 300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근데 여러분들 우리 조금 있으면 얘가 개정돼요. 2차 시험제는 개정되거든요. 2차 시험에는 19세 이상이 18세 이상으로 바뀝니다. 2차 시험 기준, 2차 시험 앞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2차 시험 본 학생들은요, 이제 19세가 아니고 18세 이상으로 알아둬야 2차 시험은. 300명은 그대로 가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3월 26일 날 오늘 기준으로는 18세 이상도 틀렸고 100명도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시험, 이제 올해 2차 시험 기준으로는 18세는 맞고요. 100명은 틀린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잘못됐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9번도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닙니까? 8번 틀리면 안 되고 9번도 틀리면 안 되죠. 인권보호 규칙 관련해서 자, 2번 볼게요.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의 심의의결기구로 각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뭐가 틀렸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 심의의결기구가 아니잖아요. 자문기구야 하나.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경찰 인권위원회 어디다 설치합니까? 경찰청과 시도청이 설치합니다. 경찰서에는 없어요. 경찰청과 시도청이라고요. 따라서 거기 보시면 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서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4번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건데 4번 지문은 인권보호 담당관은 인권 영향평가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 조사해서 뭐 반기 1회 이상 뭐 점검하고 이렇게 보고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 지문은 헷갈리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안 봤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정도 이런 지문 있다 정도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답이 2번이다 보니까 뻔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경찰청 감사규칙 감사 결과 감사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에 맞춰가지고 적절한 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첫 번째 감사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지에서 즉시 시정,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이게 현지 조치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변상명령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변상책임 이런 말이 들어가줘야 돼요. 잘못됐죠. 그 다음에 디귿 시정요구 보시면 감사 결과 법령상, 제도상,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 나왔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개선할 사항 나오면 뭐예요? 개선 요구잖아요. 개선할 사항 나오면 개선 요구. 개선 요구. 잘못됐고 시정 요구는 무슨 말이 들어갑니까? 원상복구 들어가야 돼. 시정 요구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감사 결과 문제점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대안 제시. 대안 제시 나오면 이게 뭐요? 권고야 권고. 권고. 개선 요구는 개선할 사항 나온다 그랬죠. 잘못됐습니다. 답은 니은밖에 없어요. 경고 주의 요구는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는 이르지 않아. 이지 않을 때 이를 때 그럴 때 경고 주의 요구하는 거 봤죠? 그래서 얘만 맞고 나머지 3개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이 문제가 조금 또 우리 학생들은 아마도 이제 1번하고 3번을 답으로 고르는 학생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2번하고 4번 이 두 개를 고민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일단 보시면 답은 4번인데 그 스페로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88년도 이제 지역사회 경찰 활동의 어떤 초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론에.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4번 보세요.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범죄자 정보 가로에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 사항 관련 정보라고 답변한 것이며 지역사회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범죄 사건 정보 특정 범죄 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 사건 관련 정보라고 답변할 것이다. 이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 사람 이론은.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4번 잠깐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은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범죄 사건 정보 있죠. 괄호에 특정 범죄 사건 또는 일련의 범죄 사건 관련 정보 이렇게 답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뭐라고요? 범죄자 정보 개인 또는 집단의 활동사항 관련 정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론해야 하면. 그래서 얘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2번하고 4번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를 좀 고민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지역사회 경찰 활동은 당연히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기관과 협력이잖아요. 협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2번 보시면 전통적 경찰 활동 관점에서는 현장 경찰관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할 것이고 지역사회 경찰 활동에서 어떻다고요? 그 언론의 접촉 부서는 지역사회의 원활한 소통 창구다. 이렇게 답할 거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4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경찰활동 예시에 근거가 되는 범죄 원인론. A경찰서는 관내에서 폭행으로 적발된 청소년을 형사입건하는 대신에 폭행으로 적발된 형사입건 하면 걔가 전과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형사처벌 받으면. 근데 이 전과자라고 뭐가 찍힌다? 낙인 찍히면 걔는 그것 때문에 앞으로 커가는데 굉장히 많은 제한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으로 이렇게 바꿔주잖아. 그게 무슨 이론? 낙인 이론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전담 경찰관이 외부 전문가와 함께 3일 동안 다양한 활동으로 그 선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에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장차 지역사회에 다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왜 그렇다고요? 낙인 찍으면 그것 때문에 걔가 발목이 잡히니까. 무슨 이론? 낙인 이론이 되겠죠. 뭐 이건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3번에 뉴먼의 방어 공간의 구성 요건. 개인적으로는 뉴먼의 이 이론이죠. 이거를 아마도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13번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스카 뉴먼의 방어 공간
이론이라고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경간부 시험에서 이제 그 구성 요소가 지문으로 하나 뜨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사례를 내버렸는데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제 방어관 이론인데 이 사람이 주장에 하면 방어 공간의 이 구성 요소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가 이 사람이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거기 나와 있는 뭐예요? 영역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자연적 감시,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환경, 이렇게가 이제 방어 공간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이렇게 물어봐 연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문제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 한번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읽어봐야 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자, 다 보시면요. 특별한 장치의 도움 없이 실내와 실외 활동을 관찰할 수 있다. 특별한 어떤 장치 없이도 그냥 집에 있어도 밖에가 다 보인다고요. 야외 활동하면서 다 보여. 그럼 이런 게 바로 뭡니까? 이게 자연적 감시가 되겠죠. 이건 거죠. 이건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얘가 바로 다가 자연적 감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내가 이 근처에서 범죄를 저지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범죄를 저지르기가 너무 쉽다는 이미지가 있으면 어때요? 이미지가 있으면 범죄 당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범죄를 저지르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미지. 그게 이미지예요. 이 지역은. 그래서 거기 보세요. 지역의 외관이 다른 지역과 고립되어 있지 않고 보호되고 있다. 그러니까 보호되고 있으니까 지역에서는 내가 범죄를 저지르기가 어렵겠네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게 바로 그 지역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이미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디귿의 이미지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나와보시면요.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있으면 여기가 내 지역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지역이다. 내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역성이잖아요. 내 지역이라고, 내 영역이다. 그래서 내 지역에 대한 소유의식 나오면 이거지. 소유의식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주민으로 하여금 행동을 취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주인은 나라는 내 영역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요. 여기서 만약에 이상한 일이 터지면은 내 영역이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영역성이에요. 영역성.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나가 바로 영역성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경은요. 환경은 그 주변 환경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안전하다고, 이 환경 옆에다가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시 지역에, 안전하게 생각되는 도시 지역의 주거 지역을 선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시 지역에다가 주거 지역을 선정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대도시 같은 데는 CCTV 같은 것도 많고 사람들 많이 사니까 그런 곳에다가 주거 지역을 선정해서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런 게 바로 환경이 들어갑니다. 환경. 이렇게 4가지. 4가지는 여러분들한테 이건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일단 그래도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경찰 조직의 편성 원리,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얘기하고 바로 갑시다. 할거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가 이제 경찰 조직인데 이거를요 업무에 따라서 일을 쪼개는 걸 뭐라 그래요? 업무에 따라 일을 쪼개는 게 분업이잖아. 근데 너무나 분업을 취하면 이 부서들은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하고 자기 부서에 이익만 고려해서 활동해버려.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이런 걸 할거주의라고. 할거주의다 보니까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보시면 할거주의란 타 기관 및 타 부처에 대한 횡적인 조정과 협조를 용이하게 만듭니까? 횡적인 협조를 곤란하게 만듭니까? 곤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곤란하게 만드는 대표 요인으로 조정 통합의 원리에 필수적이다? 아니에요. 조정 통합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할거주의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이제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규정해가지고 답은 뭐 뻔하죠. 3번입니다. 임용권자나 임용 제청권자는 시험 승진 후보자 명부에 기록된 사람이 승진되기 전에 후보자 명부에 들어갔는데 승진되기 전에 뭐 이상 징계를 먹으면 그 사람 이름을 빼버립니까? 뭐요? 감봉입니까? 정직입니까? 정직이잖아. 두 군데 포인트. 정직 이상과 제외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두 군데였잖아요. 그래서 감봉 이상 때문에 X가 되겠죠. 너무 쉽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 중에서 틀려도 괜찮다는 건 좀 아닌데 그래도 이건 좀 틀릴만 하다. 이건 틀려도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는 건 한 지금까지 한 2개, 3개 정도 됩니다. 그죠? 2개 정도. 개인적으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13번 빼고는 좀 틀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요, 요거는 이제 시험장에서 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좁고 이러다 보니까 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16번 경찰 공무원의 직권면직. 우리가 경찰 공무원의 직권 면직 사유가 6개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6개인데 3개 나눠가지고 3개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징계위원회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잘라버린 경우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동의를 안 받는 것만 우리가 암기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요? 여기다가 직원이 뭐 안 하면 복귀를 안 하면 자격이나 면허를 뭐 한다? 취소한다.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폐직, 과원, 휴직 기간이 끝났는데 뭐 안 해? 복귀 안 해요. 그 다음에 자격이나 면허 취소 때문에 경찰 됐는데 이런 자격이 취소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동의 안 받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지. 그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요. 보세요. 첫 번째가 기억에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 효력의 상실. 자격이네 여기네요. 이거. 얘는 동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 안 했네. 휴직 끝나 복귀 안 했잖아요. 이거. 됐죠? 그래서 이 2개는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요. 니은과 디귿은 동의가 필요한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17번은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너무나 좀 너무 실무적이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내는 게 맞나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너무 실무적이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기본서에는 있어요. 기본서에는 있는데 내 친구에는 제가 이걸 넣지 않았거든요. 기본서에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탄약이라든가 무기 같은 걸 보관하는 곳에는 화재가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니은에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전기시설 누전에서 불나면 어떻게 하라고? 큰일 나게? 그래서 전기시설을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이거는 뭐 학생들 대부분 맞췄죠. 그 다음에 18번 보시면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 뭐 늘 얘기했던 문제죠. 근데 2023년 예산을 짤 때 2022년도에 예산을 뭐합니까? 편성을 하는데 편성할 때 매년 1월 31일 그죠? 그 다음에 3월 31일 5월 31일 다음 연도 되기 120일 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공부하시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건 다음 연도 되기 며칠, 30일 전까지 통과시키고 이제 2023년도 1월 1일이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거기와 관련해 가지고 자 보세요. 1번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29조 규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당연도의 세입 지출 예산 계속비 명시유월비 및 국고 채무부담 행위 요구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이게 예산 요구서야. 그럼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건 5월 31일까지죠. 예산 요구서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죠. 3월 31일은 예산은 편성 지침이고 예산 요구서는 이거잖아요. 아시겠죠? 참 너무나 뻔한 문제, 너무 쉽죠. 그렇게 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건 뭐 제가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9번에 보안 업무 규정도 이것도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그래서 우리 비밀은 1급, 2급, 3급인데 비밀을 분류할 때 아무렇게나 분류한다. 당연히 분류할 때도 기준이 있다? 기준이 있죠. 뭐예요? 비밀 분류 원칙 과, 독, 외. 뭐예요?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 원칙, 독립 분류 원칙,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도 또는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은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 최저 뭐예요? 최저등급 그잖아요. 최저등급. 그리고 독립 분류는 다른 비밀과 연관하지 마라. 외국 정부로 받은 것은 외국 정부로부터 받은 거는 걔네들이 원하는 만큼이니까 걔네들은 접수기관이다 생산기관이다 생산기관이 원하는 만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번이죠. 최고 등급이 아니고 최저야. 너무 쉽네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다시피 진짜 문제가 두세 개 이상 틀리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20번에 20번을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은 했어요. 내가 했습니다. 근데 디귿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안 봤어요. 잘. 그래서 아마도 디귿 때문에 개수다 보니까 조합형이라면 맞추기 쉬웠겠지만 개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일단은 우리 지구대나 파출소를 지역경찰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구대나 파출소 설치권자가 누굽니까? 시도청장. 그래서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날 겁니다. 제가 자,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님인 지역경찰관서장님하고요. 순찰팀장님하고 두 사람의 업무 비교, 두 사람을 업무 비교하는 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공부하자 그랬죠. 이 사람께 관제 기억나세요? 그래서 분석, 홍보, 관리, 제반사항 이런 말이 들어가면 두 사람 것 중에 말이 들어가면 이분 거 아니면 순찰팀장님 거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보시면 관리팀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 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 그럼 일일 근무 지정이라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엄말 없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내 중요 사건 발생 현장지. 여기에 관내 중요 사건 발생 현장지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없으면 두 사람 것 중에 누구? 순찰팀장님 거 맞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리를 보세요. 지역경찰관서장은 자 여기서 분석 들어가 분석. 거기 보시면 관내 치안 상황의 분석 및 대책 수립 분석 들어가 있잖아. 분석. 그러니까 이분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뒤에 보니까 근무와 관련 제반상에 대한 지휘감독. 제반상 나왔잖아. 제반상. 이러면 이거 나오면 이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다가
지역경찰의 근무 형태가 뭐뭐 있었습니까? 뭐뭐 있었냐면 행, 상, 순, 경은, 대, 기 이렇게 6가지 기억나시죠? 행이 무슨 근무입니까? 행정근무, 그 다음에 상황근무, 순찰근무, 그 다음에 경계근무, 그 다음에 대기근무, 기타근무 아시죠? 그 중에서 이제 이 상황근무자가 뭐 하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둑 들어가지고요, 내가 가가지고 신고하러 갔어요. 그러면 신고를 접수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 무슨 근무? 상황근무. 민원 접수 같은 거 하는 거. 그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 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 민원 및 각종 신고 사건 접수 처리하는 거 상황근무 맞습니까? 맞네요. 그럼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 니은, 리을, 미음은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근데 이제 디귿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직주일체인데 이거는 제가 언급을 안 했거든요. 직주일체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직장입니다. 직장. 그리고 집이에요. 그러니까 직장과 집이 하나로 돼 있는 거야. 한마디로 경찰이 자기 가져가고 같이 돌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집도 되면서 직장도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직주일체형 치안센터라. 그럼 당연히 직주일체형 치안센터 근무하는 경찰은요, 경찰은 거기서 상주해야 돼요. 따라서 근무자는 근무 종료 후에도 관할구역 내에서 위치하며 지역경찰 관서와 연락처 유지해야 돼. 종료 후에도. 쉽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로에 휴무일은 뭐예요? 휴일도 거기 안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못 빠져나가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휴무일은 제외야, 제외. 포함 때문에 X예요. 이건 조금 이 지문 때문에 약간 우리 학생들이 틀렸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저도 시험 보는 느낌이거든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5시 한 15분? 15분, 20분쯤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밥을 못 먹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아침에 이제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지금도 너무 배고파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일단은 참 시험이라는 게 참 그렇죠.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이 무조건 실력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떨어진 학생이 오히려 실력이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험이라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참 그게 그죠. 잔인한 거죠. 잔인한 겁니다. 자, 좀 우리 힘내고요. 자, 보시면 경비업법 갑니다. 경비업법인데 여러분들 경비업법의 종류가 5가지잖아요. 그건 아시죠? 시신을 호송하는 게 특기입니다. 특기인데 시가 뭐요? 시설경비, 신변보호경비, 호송경비, 특수경비, 기계경비.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특수경비하고 기계경비 이 2개를 많이 바꿔서 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3번 보세요. 신변보호잖아요. 신변보호. 사람이 신변을 보호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신변은 뭐예요? 생명과 신체가 신변이죠. 재산은 들어가면 안 돼. 재산 때문에 X예요. 그래서 너무나 나머지가 다 맞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재산 때문에 X입니다. 그 다음에 22번에 범죄 피해자보호법인데 피해자보호법은 제가 수업 시간 안 했죠. 뭐 이런 것까지 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분야별 경찰 활동에 있는 거거든요. 강론 파트. 그다음 그 강론 파트는 좀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줄여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냈어요. 좀 넓혀버렸죠, 이거는. 근데 일단 그래도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를 많이 맞췄어요. 거의 대부분 맞췄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찰을 풀다 보면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죠. 모르니까. 조금만 고민해 보시면 답은 또 의외로 쉽게 풀릴 수도 있어요. 보시면 2번 보세요. 일단 거기 1번 보세요. 이 법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법인데, 피해자란 타인의 범죄 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 자매를 말한다. 다만 배우자는 사실상 혼인관계 제외합니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피해자는 사실상 배우자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제외가 아니고 포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X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많이 맞췄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그 다음에 23번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반어 법률에 스토킹 범죄 나올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2번인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라 했죠. 스토킹 범죄에서 응급조치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죠? 응급조치.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잠정조치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가정폭력하고 연결해 본다면 이게 바로 가정폭력에서 응급조치예요. 그리고 긴급 응급조치는 가정폭력에서 뭐라고요? 긴급 임시조치야. 그리고 잠정조치가 무슨 조치다? 임시조치죠. 일이 본다면. 근데 여기는 용어를 좀 달리 쓰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당연히 현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있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서 하는, 거기 현장에서 하는 게 무슨 조치? 응급조치죠. 그래서 응급조치 보시면요.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서 일단 스토킹 행위를 뭐합니까? 제지해야 됩니다. 제지하겠죠. 당연히. 제지합니다. 그리고 가해자한테 경고해야 돼요. 너 또 하면은 뭐 처벌대가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제지는 일단 그다음에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뭐합니까?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것도 해야죠. 그리고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응급조치. 그리고 마지막에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라는 건 없어요. 아니, 응급조치인데 현장에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막 가둬버립니까? 자, 이건 안 되고 대신에 뭐 하냐면 피해자한테 이제 잠정조치 같은 거, 이제 절차 같은 거 이거 안내해줘야 돼. 이거를 당신은 혹시 이게 또 재발된다면 이런 거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거 알려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에 인도해야 돼. 그러니까 스토킹 피해자를 이리 데려가서 보호해야 돼요. 근데 이걸 물론 피해자의 뭘 받습니까?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거기 있는 거하고 이렇게가 바로 무슨 조치다? 응급조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뭐는 아니다. 마지막에 있는 유치장, 구치소 유치는 응급조치가 아닙니다. 경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이고요. 흉기 그 밖에 위험한 물건, 휴대화를 이용해서 하면은 처벌이 세지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하나 더 들어간다면 3번은 반의자 불벌죄예요. 근데 흉기나 위험한 물건, 이거는 반의자 불벌죄가 아니죠. 거기까지 알면 더 좋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도 너무 쉽지 않습니까? 2번 테러방지법. 테러 위험인물이란 테러를 실행 계획 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에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됐죠. 그게 누굽니까? 외국인 테러 전투원이죠. 테러 위험인물이 아니에요.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개념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 뒤에 시도하는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외국인만 써 있지만 내국인도 들어가는 겁니다. 테러 위험인물이 아니고 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개념이다. 아시겠죠?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에 음주운전 관련 판례. 너무나 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3번인데 음주운전과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 수사를 위해서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 채취에 관한 유언 동의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없으면요, 명문 규정이 있으면 보호자가 피의자를 대리 동의할 수 있어. 법정 대리인이. 근데 이 경우는 명문이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자,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 동의할 수가 없다. 아시겠죠? 이거 판례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26번에 절대적 인도 거절. 우리가 나올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절대적 인도 거절인데 절대적에는 이부적과 비교하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절대적 거절, 미국에서 만약에 A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왔는데 미국에서 A를 넘겨달래요. 우리나라는요, 무조건 넘겨주는 게 아니고 거절하는 경우 있잖아요. 절대적 거절 어떤 경우입니까? 공소시효 나오면 절대적 거절. 두 번째가 인도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세 번째가 미국에서 A가 범죄를 지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보니까는 걔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어요. 범죄를 안 저지른 것 같다고요. 마지막으로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이런 것 때문에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는 인도하면 아니 된다잖아요. 절대적 거절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무적이 나머지 다 절대적입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네요. 여러분,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보세요. 생각해 봅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있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요, 당연히 일정한 경우는 국가공무원법 이걸 적용해 가지고 비밀 같은 거 누설하면 안 돼요. 근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겠습니까? 지방공무원법이겠습니까? 이 사람 뭐예요? 지방공무원이죠. 지방공무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밑에 1번 보세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 국공법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방공무원법이 적용돼요. 지방공무원법 52조 및 57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52조. 조문도 쓰는데 이걸 뭐 바꿔서 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마디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해서는요. 국공법이 아니고 무슨 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자, 다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무슨 법? 국공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에서 공무원 아닌 위원들은 무슨 법? 지방공무원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 남은 다 맞잖아요, 지금. 워낙에. 그래서 1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이 적절하지 않고 28번.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입니다. 공문서.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막 강조하진 않았는데 여러분 혹시 내 친구 있으시면요. 내 친구를 한번 볼까요? 내 친구를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페이지에 그게 있냐면요. 페이지가 예산 지나서 이제 보면은 그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보안 업무 뒤에 나와 있나 보다. 자, 교재 206페이지 보세요. 206페이지 기본서는 335페이지 네모 2번에 있을 겁니다. 거기 보니까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입니다. 이걸 냈죠, 이거를. 잘 우리가 공부 안 하는 거긴 해요. 자, 그래서 답은 문제 보시면 3번인데 일반 문서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민원인이 요구하는 문서, 무슨 문서겠습니까? 민원문서라 그래, 민원문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제로 보니까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는 6가지 뭐 있습니까?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그 다음에 일반문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이 요구하는 건 민원문서예요. 그래서 이건 민원문서지 일반문서가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 법규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제외한 그 외에 나머지 문서를 뭐라 그래? 일반문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29번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절차에 대한 설명. 자, 먼저 내가 공공기관에게 정보 공개 청구할 때 문서로 한다, 말로 가능하다, 문서, 말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 맞고, 그 다음에 1번은 틀렸죠. 두 번째 줄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나 말로는 안 된다. 아니잖아요. 둘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고. 그 다음에 2번째. 이것도 제가 워낙에 얘기 많이 했던 거죠. 보세요. A라는 사람이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며칠 이내에 공개할까 말까 결정합니까? 10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근데 청구를 10일 이내에 이제 공개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때까지 결정할 수 없다면 그때는요 10일이 끝나는 날부터 10일 연장입니까?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연장입니까? 다음 날에 그랬잖아요. 이거 연장은 다음 날. 그럼 문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관의 법률 11조 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수업되는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연장 아니잖아요. 다른 다음 날이라니까 연장은. 얘기했잖아요. 끝난 날에 다음 날. 그 다음에 4번. 정보의 공개. 여러분들 내가 청구했는데 공공기관이 나한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누구 부담? 청구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 부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맞죠. 3번밖에 없어요. 3번은 제가 2단계에서 이 질문 냈었어요. 문제에서. 심화에서도 이것 많이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빼고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3번. 30번에 행정절차법 지도. 행정절차법의 지도라고 돼 있는 지도도 뭐 쉽잖아요. 이것도 행정절차법 조문 봤죠. 4번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 방식 내용 등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의견 제출. 그래서 얘가 너무나 뻔한 답. 4번. 3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3번이 너무나 쉽잖아요. 이것도. 3번 보시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도 과태를 부과한다. 맞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은 모르겠다면 무슨 법 갖다 쓰자? 형법 갖다 쓰자. 형법에 이거 똑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신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을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잘못됐습니다. 남은 너무 쉬우니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도 너무나 쉽네요. 즉시강제. 여러분들 우리 모든 행정에 대한 즉시강제 일반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경찰에만은 즉시강제 일반법이 뭐예요? 경찰관 직무집행.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와 있는 뭐 보호조치, 범행의 죄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즉시강제 아닙니까? 분사기 사용, 무기 사용 전부 다 즉시강제예요. 그래서 기억, 범죄 예방을 위한 죄지.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우잖아요. 저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려고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시골에서 지방에서 막아버렸잖아. 근데 아직 집회 시간도 되게 많이 남았고요. 거리도 되게 멀어. 근데 거기 맡에서 막아버린 제지는 정당하다, 과한 제지다, 과한 제지다 공부하셨죠. 그 제지가 즉시강제 일종입니다. 너무 과한 제지니까 잘못된 거지. 즉시강제. 그 다음에 보조치. 술 취한 사람 보조치 하는 거. 뭐 이런 거 즉시강제입니다. 보조치. 그 다음에 대집행. 대집행은 대집행이지 즉시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강징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기업과 니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일단 그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른 것은 기업과 니은 두 개죠. 아시겠죠? 너무 쉽네. 그 다음에 33번. 위해성 경찰장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위해성 장비 사용 기준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는 위해성 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장구.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분사기 체류탄. 무기. 기타 장비 아시죠? 연결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권총, 소총 쭉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기억나세요? 총이라고 돼 있으면 대부분 무기다. 근데 딱 하나. 무슨 총? 가스발사총. 가스발사총은 무기입니까? 분사기 체류탄입니까? 분사기 체류탄. 그래서 마지막에 가스발사총 때문에 X예요. 쉽죠? 그 다음에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실보상인데 너무나 쉽지 않아요, 이 문제도. 근데 물론 1번, 2번, 4번 다 배웠던 거잖아. 근데 물론 3번은 우리가 잘 언급은 안 하죠. 책에는 물론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경찰입니다. 근데 임용권자로부터 징계를 먹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소청 가야죠. 그럼 소청심사위원회가 제일 먼저 이제 따져볼 때 내가 소청을 제기할 때 기간제한 없습니까? 기간제한 있습니까? 있잖아요.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에 가야 되는데 소청심사위원회 보니까 30일이 이미 지나서 소청으로 왔어요. 그럼 내가 제기한 소청이 요건을 제대로 안 갖춘 거잖아요. 안 갖추면 뭐합니까? 기각입니까? 각하입니까? 각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각하. 그러니까 그 문제예요. 보시면 한번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경찰청장 등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 및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하되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요건을 제대로 안 갖췄네요. 그러면 그때는요 기각이 아니 뭐라고요? 각하라니까 각하.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래서 각하, 기각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기억나세요? 각하입니다. 아니, 나머지 틀릴 게 없잖아요.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경찰의 물리적 행사 기준과 방법 규칙. 이것도 시험에 제가 이 단계에서 많이 냈고 얘기했잖아. 너무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4번 보시면 대상자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여 행사가 임박한 상태, 주먹, 발 등을 사용해서 경찰관에 대한 신체적 위해를 초래하는 상태에는 이거는 폭력적 공격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치명적 공격은 어떤 겁니까?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사람자에게 뭐요? 사망이라든가 심각한 부상.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 행위를 말하는 거야.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그게 바로 치명적 공격이죠. 잘못했잖아요, 4번이. 자, 그 다음에 36번 갑니다. 너무 쉽죠, 이것도. 우리가 행정법의 원칙 해야지, 우리 비례 원칙, 신뢰보 원칙, 뭐 부당결 원칙 쭉 보셨죠? 그 중에 뭐냐 이거지. 자, 거기 뭐 경찰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빼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한다. 신뢰보라고 써있네, 아예. 신뢰보호죠. 그러니까 뭐 답은 3번이고. 그 다음에 37번에 경직법인데, 여러분 경직법은 기억나세요? 경직법 제가 이거 강조했던 건 아시죠? 대부분은 경찰관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관서장이 할 수 있는 게 2개 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게 2개가 있죠. 원래 1개인데 작년에 생겼으니까. 그리고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청장.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습니까?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외국 있죠. 외국과의 협력, 국제기구와 협력 이런 것들은 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거기 보시면 2번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직법 2조 각호에 따른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된다. 어때요? 국가경찰위원회입니까? 이거는 경찰청장입니까? 경찰청장이잖아요. 경찰청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해야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할 수 있다잖아요.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은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법에 보면은 경찰청장이 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얘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냥 경찰청장 말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두 군데 틀렸다. 위원장이 아니고 경찰청장이고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다음 중 행정위 중 강화상 특허. 자, 이것도 우리가 뭐 쉬마 들었던 학생을 충분히 맞춰죠. 많이 맞췄어요. 이거 틀린 학생은 없을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행위는 크게 나눠가지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눠진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라는 것과 형성적 행위로 나눠집니다. 명령적에 뭐 있습니까? 하명이라는 게 있고 허가라는 게 있고 면제라는 게 있고요. 형성적에 특허라는 게 있고 인가라는 게 있고 대리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준에는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사례들을 물어보는 거죠. 거기 보시면 운전면허는요, 허가예요, 허가. 여기 허가.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병 허가는 여기 인가에 들어가요, 인가에. 인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의사 면허는 허가예요, 허가. 그리고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행정재산.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해주는 게 이게 특허야, 이거. 행정재산 빌려주는 거. 맞습니까? 자, 얘가 바로 4번이 특허라는 거 보시면 돼. 그 다음에 39번에 행정소송법상 소송의 종류. 자, 우리가 기억해 볼게요. 행정소송법에서 소송의 종류가 뭐뭐 있었습니까? 이것도 제가 문제 많이 냈었죠. 첫 번째가 항고소송. 항고는 행정청이 국민보다 위에서 누를 때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대등할 때 올라가는 소송, 당사자 소송. 그리고 민중소송, 기관소송 이렇게 나눠집니다. 항고소송에는 또 나눠가지고 첫 번째가 이거를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그 다음에 무효 등 확인소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얘기요. 첫 번째가 1번 민중소송은 항고가 아니고 별도로 있잖아요. 별도로. 항고는 3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은 1번이 잘못됐죠. 자, 마지막 40번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이 물론 40번을 처음 보죠. 처음 봐서 아마도 우리 학생이 뭐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또 연락 온 친구들은 이걸 또 대부분 맞췄더라고요. 근데 맞춘 건데 보세요. 일단 보면 우리 경찰이 수사권을 이제 일부 가져왔잖아요. 그럼 우리 가져왔는데 그럼 우리 경찰에서 수사권을 남용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뭔가 통제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찰에서도 영장 거기 나와 있는 심사관 제도, 그 다음에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같은 거 신청할 때 뭐 영장을 신청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수사 같은 거 할 때 이거 수사하는 게 이게 적절한가 이런 거 심사해봐야죠,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서 영장심사관이나 서가지에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니냐면요, 지구대 파출소가 아니에요. 주로 시도청이나 경찰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구대 파출소에서 직접 막 깊이 있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동해서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거지. 경찰서나 시도청 이런 데서 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파출소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 잘못됐고, 또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수사 절차 전반에 걸쳐서 주관적인 시각으로 하면 됩니까? 객관적이야죠. 당연히 객관적으로 그게 맞는가 하니까. 그래서 객관적 시각으로 사건을 살펴보고 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선, 시도청이라든가 경찰서, 아시겠죠? 이런 데다가 주로 이제 영장심사관이나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운영합니다. 물론 영장심사관 같은 본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구대 파출소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됐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자, 한번 진짜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3번도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거 틀린 학생이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 11번. 11번은 좀 틀릴만 해요. 물론 이거는 1번이나 3번을 찍은 학생은 안 되는 거고 2번과 4번 중에 고민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많은 학생들이 맞췄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13번은 이건 틀려도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20번은 다른 건 다 했는데 디귿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범죄 피해자 보호법도 또 뭐 틀릴만 하죠. 이거는 안 배웠던 내용이니까. 근데 물론 너무 학생이 다 맞춰가지고 이건 한 서개 4개 정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40번 문제 정도 틀려도 되겠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싹 생각해봐도, 여러분 분명히 수업을 제대로 들으셨으면요,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본 시험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자기 실력 발휘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남학생들 기준으로 한다면 한 82.5? 뭐 이 정도나 또는요, 여학생이면은 뭐 한두 문제 더 맞고, 이 정도에서 경찰학만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점수에서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이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마치고 앞으로 이제 제 강의 소개를 잠깐만 하면은, 이제 올해 4월 4일부터 이제 심화가 개강하거든요. 근데 그 심화는 우리 가지고 있는 기본서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기본서하고 행정법칙이 있죠. 이거를요 하나로 지금 합했어요. 합해가지고 제가 이제 작업 중입니다. 거의 마지막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권을 하나로 합해서 지금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으로 진행할 예정이야. 근데 기존에 기본서하고 그 행정법칙 두 권 다 있는 학생들은 그냥 그거 듣고 그거 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돼요. 별도로 책을 안 사시고. 근데 만약에 뭐 기본서만 있고 행정법칙은 아직 없다, 이런 학생들은 심화를 들으려면 좀 부득이하게 새로운 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좀 미안하지만. 두 권 있는 학생들은 제가 이제 추록을 해드릴 거거든요. 해드릴 건데, 한 권만 있는 학생들은 수업을 들으려면 어쩔 수 없이 좀 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화 수업은
기본에서 했던 것들이 있죠. 너무 쉬운 것들은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고 이런 걸 제가 따로 안 할 거거든요. 대신에 기본에서 안 했던 걸 중심으로 또는요 기본에서 했는데 어려운 것들은 다시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심화 기출 따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심화 이론하면서 기출까지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개편하고 첫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빨리 좀 푹 쉬시고 그리고 성적이 좀 괜찮은 학생들은 무조건 운동 빨리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점수가 이제 좀 안 좋은 학생들은 빨리 마음 정리하셔가지고 또 2차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번 시험을 계기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방향 설정이 섰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행정법의 그 작용법 파트를 조금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줄이는 게 맞고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고 해가지고 다음 시험이 또 쉬운 거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이번 시험이 쉬워서 오히려 다음 시험은 더 어려울 거예요. 훨씬 더.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대비를 해드리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믿으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